법률 상식을 몇 가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법률 상식. 네네, 이혼 법률 상식. 어떤 게 네.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자동 이혼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 이혼이란 말은 무슨 말이신 것 같아요? 특히 별거가 오래되면 자동 이혼이 된다. 뭐 3년간 별거하면 자동 이혼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법적 절차 없이 법적 절차 자동으로 없이 그냥. 자동으로. 그런 데서 오해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실제로 자동 이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년, 30년이 되도록 이혼 수속을 안 밟으신 거예요. 이 어머님이 재산이 상당히 있으셨어. 그러다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남편과 절차를 정리 안 하다 보니까 그 정말 미운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져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엔 자동 이혼이라는 제도가 없고요. 다만 이제 3년 이상 완전히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 실종 신고할 정도로 그걸로 이혼 사유를 삼아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집을 나간 이후에 어딘가는 살아는 있는데 그냥 내가 안 찾을 뿐이야.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기의 유기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뭐 생활비도 되지 않고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해서 이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로 비교적 매우 간단하게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뜻하지 않는 상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뭐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걸 좀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 뭐 요즘에는 이제 그 불륜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아, 네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불륜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는 그러면 아무런 나의 이런 상처나 피해에 대해서 배상받지 못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간통죄로 폐지된 거는 형사법이 폐지된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있는 민법상의 정조 의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상 문제 제기를 해서 이혼 사유로 삼는다거나 또 위자료 청구를 한다거나 이건 가능하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그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혼 방법은 협의 이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의 이혼, 재판상 이두 이혼. 가지가 실질적으로 네. 이혼할 수 있는 창구군요. 네. 예. 혹여 잘 못 알고 있었던 이혼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우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주가 각자 30년 내지는 그보다 더 각자의 삶의 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만났는데 저는 갈등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아마 이제 안 싸운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뭐 쉽게 양보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좀만 있어봐라. 좀만 있어봐라.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현실이라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아시아에서 1위다 이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 이런 현실을 잘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이혼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핫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2020년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혼 남성의 41.3%가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24.4%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혼자 중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도 문제가 갈수록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화제가 된 은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초성 퀴즈를 마련해 봤는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감시. 감시 떴다 피해라 막 이럴 때 쓰는 검사. 휴대폰 검사? 오늘 검사 당했다? 검사 당했어. 네. 또 이건 뭘까요? 기역, 니은, 미음, 이응. 네. 겁나 미워. 검남이요. 겁나 미워. 네. 계속 한번 해볼까요? 3번째. 진짜 어려운데?
아, 뒤에가 커플이구나. 구구 커플. 구구는 뭐예요? 구구. 닭살 커플. 구구. 금기 커플. 금기 커플.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말 된다 그죠?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마지막 대망의 네 번째입니다. 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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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찌질이. 찌질이. 찌질이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지지리. 이거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금지. 오! 아, 이게 줄임말이구나. 네. 이혼 여성. 금지된 사람, 귀여운 남성, 미운 지남미요. 남자, 귀여운 남성, 귀여운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한대요. 거기가 카페가 5만 명이 이상의 카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카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해야 돼. 와. 정회원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은호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교묘하게 어디 가면은 들키지 않고 만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들킬 뻔했을 때 배우자에게 어떤 핑계를 대면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제가 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바로 정서적 외도. 좀 들어보셨나요? 정서적인 외도? 정서적. 정서적 외도? 최근에 이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때문에 이혼이 더 늘어났다고 하고 비슷한 상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남사친, 여사친 이 경계를 이제 넘나드는 관계가 참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뭐 걱정하지 말아라. 아, 내가 내일 도와줄게. 괜찮아, 괜찮아. 잘 자.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는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는 그 사람 직장 동료 누군데? 에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좀 봤는데 뭐 잘 자라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그런데 잠자리를 나눈 흔적은 없어요. 특이했던 거는 그 여성분이 운전면허를 막 따니까 운전 연수도 시켜주고. 네. 외도네. 외도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런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 그리고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하길래 내가 좀 가르쳐 줬다 그리고 이분은 나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성격이 되게 좋아서 사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부인을 의부증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상담을 오신 거였어. 자, 이렇게 이혼 청구를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정법원에서 부정행위라고 했을 때는 훨씬 넓게 봐요. 그래서 야심한 시각에 갑자기 서로 하트를 주고받는다. 아무 말 없이. 네. 그리고 잘 자? 자고 있어?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한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넓게 봐서 부정행위다라고 지금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일을 돕다 보면 또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배우자하고 나눌 수 없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배우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다가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단호하게 나는 이런 게 싫다. 나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관계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문제예요. 그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비밀침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가끔 이제 저희가 상담해 오시는 분들 보면 탐정업체, 뭐 흥신소 업체, 조사 업체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없냐 막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 오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이렇게 뒤따라다니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고요. 또 이런 게 이제 하루 이틀에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자꾸 정보를 못 구한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쓰신 분을 봤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의뢰를 받았는데 당신이 돈을 2배로 주면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상담 중에 그런 문자 받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괜히 좀 힘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게 되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배우자의 외도 징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네, 없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상을 같이 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행태는 눈에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사례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놓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베개 밑에 두고 자고. 그리고 패턴을 자꾸 바꾸고. 그게 뭐예요? 그 핸드폰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 그래서 이거를 펀도라의 상자라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도 뭐가 있을까요? 특이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들킬까요? 차. 딩동댕? 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이런 거. 네. 그래서 쭉 보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게 되죠. 차 얘기하니까요. 네.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잖아요. 네네. 웬만한 제조사의 차들이 외부로 다 소리가 들립니다. 은밀하게 통화를 하다가 와이프가 지하주차장에서 쓱 지나가다 뭔 소리지 하고 딱 듣는 순간 모든 내용이 다 발설됩니다. 중계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지하주차장에서 특히나 울림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실 때 블루투스를 좀 작게 해놓으시거나 안에서 이렇게 그냥 전화로 아니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어떡해요. 네. 차 안에서 바로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운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는 문자 메시지나 SNS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요. 잘못 누르면 음성으로 이렇게 문자를 읽어주거든요, 차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안 쓴답니다. 네. 와.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건 맡으시면 그런 사람들 실제로 보시잖아요. 그런 외도하는 사람들만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 할 것 같으신 분들, 정말 이런 분이 하실 것 같은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어려운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그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운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하는 거죠. 내가 들켰어요?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만 그러냐?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내 친구들 다 물어봐도 다 괜찮은데 나만 지금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제 사례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가난했을 시절에 힘들었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하면 이제 우리는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만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아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한 번 실수는 내가 봐주겠다. 당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걸 문제 삼는다고 부인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바람도 피워요. 폭행도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유책 배우자인 거죠.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뒷바라지에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한다는 게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가정도 지키고 싶으니까 이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남편들이 또 이혼을 요구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생활비부터 끊습니다. 나쁘다. 사실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혼? 네. 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혼인신고만 안 했지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 청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해요. 사실 해외 입법례나 이런 걸 보면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보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의 배우자처럼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결혼할래가 아니라 나랑 팍스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영국이든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이런 제도를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려고 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도 사실혼이나 혼전동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혼과 혼전동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2년 정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한테 다른 이성 친구가 생긴 거죠. 마이 갓. 그래서 나는 헤어졌으니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외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때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혼전 동거였느냐 사실혼이었느냐. 헷갈린다. 사실혼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같이 동거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부 생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사실혼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뭐 부모님들도 인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 막상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우리 조금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있어. 요즘은 뭐 다 안 하고 산다는데 부인도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돼지 농장을 하니까 뭐 그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됐는데 이제 곧 아이도 좀 가져야 되는데 혼인신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죠. 보니까 남편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자기만 몰랐어요.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사실혼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혼전 동거는 말하자면 친구 사이, 애인 사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호칭 자체가 좀 다르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며느리나 뭐 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한 대에 살고 부부라는 호칭을 쓰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뭐 빼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거하는 기간을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잘 맞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좀 구별이 되세요? 네. 자, 아까 혼전 동거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살아도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사실혼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에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요양원 안에서 서로 요보당신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사실혼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혼인 취소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낫죠. 그렇죠. 결혼한 게 없어져. 그리고 내가 속았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혼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내가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조금씩은 조금 숨기고 싶어지고 가리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보면 재력도 드러나게 되고 부채도 드러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할 때는 뭐 직업도 의사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성적인 취향이 좀 독특해요. 왠지 부부관계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고 충격적인 거는 여성의 의류나 구두를 몰래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갖고 싶은 거죠.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몸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그런 몸매가 되고 싶어 하고 아, 저렇게?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자기가 그 가방을 들고 어머나. 정말 더 충격적인 것은 부인이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여성들은 소변을 볼 때 화장지를 몇 칸을 사용해? 여자는 화장지를 어떻게 써? 이런 변태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거죠. 이럴 경우 어떨까요? 이것이 과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게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 취소에 해당하려면 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돼서 내가 정말 속아서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 사유가 돼야 혼인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혼인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요.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본인이 할 수가 없어서 임신이 된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입양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덧 과거는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거를 계속 왠지 감추는 것은 사랑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털어놨어요. 근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더니 속아서 결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안 했던데 심지어 아이까지 있단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즉시. 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남편이 취소 소송을 네,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바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성의 입장도 이해를 가죠. 결혼할 때 전에 혼인이 있었던 것들, 그다음에 특히 또 자녀가 있었던 것들, 재산 문제 어느 정도는 다 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럴까? 법원은 이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내가 어쨌든 피해자였고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중요한 부분은 또 아이를 내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입양을 보내서 그 관계는 단절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의 상처, 남들이 알았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의 비밀 같은 부분까지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두 부부가 갈등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이혼 사유로는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또 사실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결혼할 때 어디까지 배우자에게 알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이슈. 이혼은 쩐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네,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재산 분할이야말로 쉽게 합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작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되니까 네. 도대체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렇게 이지혜 씨처럼 사시는 부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누군가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조금 역할을 공평하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월급에 얼마를 내서 생활비에 쓰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모은 공동 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나누자 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재산을 두고 이거를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전에 산 주식이 결혼 후에 올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 분할해야 됩니까? 재산의 발생 시점, 재산의 형성 시점은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결혼 이후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발생은 투기 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재산으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투기 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부공동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던 사례가 뭐냐면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분양 계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 계약 시점과 중간에 중도금을 계속 넣은 시점이 결혼 전후가 달라질 경우에 이거를 부공동재산을 넣을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시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결혼 전에 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암호화폐도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요새 핫합니다. 예. 네, 암호화폐의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암호화폐를 산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을 해보면 공동생활 중에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 가사노동, 육아노동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 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았으면 팔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났다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조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2,000조 정도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암호화폐 하나 정도는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안 나오신대요.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지하 경제로 들어가서 추적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이지 분할 대상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암보험 같은 것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온 암보험인데 이걸 재산 분할해야 되느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그동안 부어온 적립식 보험금, 저축성 보험금 이런 것들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이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재산분할에 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보험금을 다 불입해줬다. 그러면은 그게 재산분할 대상에 또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땅? 땅은 네. 복권. 복권.
딩동댕. 진짜? 네. 역시 로또 진행자시니까.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거는 방송 나갈 때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왜냐하면 우리 부부 재산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로또 당첨금은 10몇 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면 사실 재산 분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0년 차 되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전문직이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무려 20억 원. 무려 20억 원. 근데 이 부부는 남편이 전문직이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남편이 이제 20억 원 되니까 와 나도 한번 좀 명품 시계도 사보고 싶고 그죠? 20억이나 됐는데 여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안 돼 했는데 남편이 안 되라고 거절을 한 거죠.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해서 산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을 사버리고 그 이후에 일절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되고 해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된 게 이 로또 당첨금이 그리고 로또 당첨금으로 산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였는데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공동재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부인은 아니 이게 왜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가사노동도 하고 육아노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은 거고 내가 남편한테 뭐 생활비를 많이 안 가져가니까 돈이 남아서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례가 났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그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로또 당첨금이 수십억 원이 되면서 남편은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다니는데 이 배우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재산 분할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핫한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당첨이 되자마자 이혼을 바로 하려고 했던 남편인데 전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는 로또 당첨했을 때 그 번호 적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그 번호를 남편한테 알려줬어. 같이 의논을 했어. 사러 가는데 내가 심부름을 갔다 왔어. 로또를 산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같이 나간 돈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 분할도 재판 사항 중에 하나여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증거가 없으면 그걸 입증하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 기여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 문자나 뭐 녹음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리 아프다. 네. 안 해야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긴 길을 넘어서 이혼 사건에서 제일 뭐 핫한 재산 분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번째는 제가 정말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양육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해요. 네. 아이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드파더스 사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양육비 안 주나 보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7월인데요. 지금 이 사이트는 이제 한번 폐쇄되고 새로 이제 생긴 사이트고요. 처음에 사이트는 이제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거의 안 나와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개가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 올라가신 분들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그 형사사건에 참여를 했는데요. 2018년이면 불과 한 3, 4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양육비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인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조차 이혼 사건을 이제
판결하거나 조정할 때 아유 뭐 양육비 그거 어차피 못 받을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조정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을 정도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잖아요. 근데 이혼 사건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그분들이 저를 다시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그죠? 제가 무슨 좋은 인연이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진행을 했던 제 의뢰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접하고 하면서 양육비를 못 받는 분이 80%에 이르게 된다는 걸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죄 변론을 하고 법이 개정이 돼서 저는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2021년에 조사했는데 여전히 80%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육비라는 것은 미혼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안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양육비는 그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에게 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헤어지면은 이 반려동물한테도 양육비를 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진짜요? 와. 왜냐하면 맨날 같이 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도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걸 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요새 가정부문의 실정입니다. 그래서요, 애완견의 경우에 한 달에 양육비 10만에서 15만 원 정도. 면접 교섭을 뭐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자녀인 경우에 왜 그거를 지급하지 않는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배우자가 갑자기 아이를 낳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은 상간남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쳐다도 보기 싫은데 출생신고도 안 했고 치료를 안 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다녔어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요? 네. 이게 이제 친생 추정이라는 규정 때문인데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혼인 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친생의 추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생 추정을 받으면 강력해요. 그래서 이걸 소송으로 없애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내 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내가 그 사실을 몰라서 계속 내가 키웠다. 그러면 나의 상속인이 되는 거죠. 어머. 다행히 이 사건을 이제 알게 되고 아동 학대 혐의로 이 부분도 무혐의가 났고 지금 친생 추정과 관련해서 부인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했던 사건 중에서 며느리가 일찍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집을 사주면서 결혼을 시켰는데 잘하는데 손주가 좀 이상해. 안 닮았어. 안 내 아들하고 닮았어. 안 닮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검사를 해보니까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새 이제 가족 관계가 조금 복잡해지잖아요. 이혼이 늘어나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재혼 삼혼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얘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시면서 그 새로운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로지 이 집을 위해서 난 열심히 살겠다. 그래서 정말 친아들처럼 열심히 키워주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잘 키워주시니까 당연히 그 집은 어머니에게 상속을 했겠죠.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그 좋으신 어머니가 또 아프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보험료도 나오지 않는 고액의 치료, 암 치료 이런 거까지 다 자기가 병원비를 부담해 가면서 했어요. 잘 보살폈어요. 착하다 아들이.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집이 아버지 거였다가 어머니로 상속이 됐는데 그럼 그 어머니의 집은 당연히 이제 이 착한 아들에게 돌아올 차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집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 아들이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 뭐요? 왜냐? 이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법적인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법적인 아들이 아닌 거죠. 혼인신고 안 하신 거예요? 아니 혼인신고를 하셨더라도 꼭 맞잖아요. 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는 아주 자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친족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들 사이.
핏줄이 아니어서 그런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이런 계모자 관계에도 상속이 되는 민법이었다가 1990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로 개정이 됐습니다. 상속이 안 되는 걸로 개정이 됐다고요? 안 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로부터 이 자녀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거인에 불과한 거죠. 네. 그래서 상속을 못 받고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느냐? 그동안에 전혀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형제자매. 새어머니 형제자매. 이 고액의 치료를 부담한 아들과 생전 연락도 없던 이 형제자매와 누가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이 되느냐. 네. 너무 열받는다고. 들으시면서 내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민법에 있긴 있어요.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간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가져가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만 이게 되냐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근데 이제 우리 사안은 어머니가 형제자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상속순위 봤을 때 3순위에 있었잖아요, 형제자매가. 그러니까 상속인이 있을 때는 이 특별연고자가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와. 그래서 상속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들으시면서 내가 이와 관련해서 상속인의 지위가 민법상 안 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뭔가 대처를 마련을 해서 유언을 받아놓거나 미리 좀 증여를 받아놓거나 공동명의로 진행하거나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새어머니가 계셨어요. 새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하고 또 관계도 좋고 아들하고도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굉장히 효자여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에게 살고 있는 집하고 땅, 아파트를 넘기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본인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여생이 많이 남았고 우리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 나에게 이거를 준다면 내가 죽기 전에 처분을 해서 너에게도 주고 잘 정리를 하고 가겠다. 또 그동안에 살아왔던 정도 있고 이제 어머니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착하다. 네. 이게 이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순서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유언입니다. 네, 유언.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에 의한 상속이 있고요.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뭐 분쟁이 없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그냥 법정 상속분대로 가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런 협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협의가 우선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전부 다 상속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게 왜냐하면 그 상속세를 내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공제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얘기까지 하고 하면은 아이 그럼 어머니가 하시는 게 나에게도 이익이다 해서 이제 흔히 동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설마?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 이후에 어머니가 왠지 좀 연락도 잘 안 되고 아 정말 아이 참 그 망했네 이거. 안 되고 하고 얼굴을 싹 바꾸는 겁니다. 이제 이럴 경우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야 이거 이 재산 아버지하고 내가 한 건데 네가 왜 욕심을 내느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자녀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 자녀로 신고하는 경우. 왜냐하면 그냥 가족관계 등록부에 별다른 사항 기재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내 자녀다. 혼인 중에 자녀다 뭐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입양의 효과가 발생을 해서 상속권 분쟁이 생길 때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양을. 그런데 이제 이게 아예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런 전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집 같은 경우에 등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어떻게 지분을 나누기로 했느냐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등기한다고 도장 줬어요. 근데 내가 거기 도장 찍은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정말 등기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도장을 주실 때 반드시 그거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닌데 그냥 도장만 준 것이다. 그러니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도장을 주는 것만으로 나는 그 협의에 응한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지분을 포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의를 어떻게 해야 되돌리냐면 그 도장 찍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그건 무효야, 그거 취소야 라고 하지 않으면 이 협의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네. 그래서 상속 관련해서 등기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 협의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그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주시거나 도장을 찍게 하거나 그런 행위는 안 된다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혼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2023년 혼인 건수 추이입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떨어지고 있죠. 96년도가 사랑이 넘쳤네. 사랑이 제가 넘 98년에 결혼했으니까 딱 저기에 해당되는. 사랑이 넘칠 때. 그러니까 최근에 아예 뭐 출생률 자체도 떨어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해서 혼인신고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또 이면에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한 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사실혼 배우자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이혼의 경우에는 거의 배우자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A씨가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남자친구가 생겨서 다시 청혼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왠지 또 혼인신고를 하기는 그래. 옛날에 우리 어머님도 이런 얘기했어. 내 호적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그리고 또 한 번 이혼을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 예. 그래서 또 이걸 분쟁을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아. 사실은 굳이 이혼 소송을 안 해도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는 거거든요. 맞아. 이분하고는 굉장히 정말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식당에서 같이 놓고 해서 재산을 많이 읽었는데 불행하게도 갑자기 남편이 병을 앓아서 갑자기 급박하게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럴 경우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배우자가 만약에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살았던 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사망을 했을 경우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이제 찾아오느냐? 전처의 자녀들이 찾아오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서 아줌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갑자기 그 집에 가사 도우미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식당, 뭐 지금 갖고 있는 집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속에도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돌아가신 분을 부양을 했거나 그 재산의 증식에 기여를 한 사람은 그 기여분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기여분이 30%라면은 30% 3억을 빼고 7억만 가지고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기여분이 전제가 뭐냐? 상속인이어야 돼요. 와. 아예 자격이 안 되네. 근데 지금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여분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 이것도 상속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전원의 자녀가 상속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혼 배우자는 기여분도 인정 못 받고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도 인정을 못 받고 이혼도 없었고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분들은 사실 얘기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은 미리 좀 명의를 분산을 시켜 놓는다거나 유언을 좀 준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건 중에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거였냐면 사실혼 배우자여서 열심히 같이 동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동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보증도 서게 되죠. 네. 근데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 사망보험금이 한 1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10억만 받으면 이 부채 내가 보증성을 다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예요. 형제자매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 사망보험금은 다 가져가고 이 배우자는 채무만 남은 거죠. 어떡해. 근데 상속인이라면 채무를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가 없어집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사실혼 배우자는 보증을 내 이름으로 했어요. 와. 그잖아, 내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업으로 해서 내 이름으로 해줬기 때문에 나는 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혼의 지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분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이거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는데 상속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불평등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네가 선택한 거니 그거는 불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제도를 이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인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이유로 불평등하다,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 연금 이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 이외의 나머지 기본적인 상속권과 관련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전혀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 불이익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같이 도장 안 찍고 살고 있는 내 친구에게 이 방송을 꼭 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상속 재산에서 제일 많은 분쟁이 유류분 사건입니다. 아, 유류분. 네. 유류는 개솔린이죠? 유류분 사건이 뭐냐면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이와 관련한 내용이죠. 세 남매가 있었어요. 세 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하고 누나는 굉장히 좀 독립심이 강해서 일찍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은 그렇게 독립심이 강하지가 않아서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계속 거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시게 됐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고 재산이 좀 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남은 게 하나도 없고 20평짜리 아파트밖에 없다. 잠실 아닙니다. 안잠실. 안잠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재산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라고 보니까 그 사이에 큰형이 여러 가지 집도 사고 그다음에 사업이 망해서 부채도 아버지가 갚아주시고 뭐 몇십억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갔구나. 할아버지 네. 살아계실 적에 네. 독립심도 안 강한데 이리저리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그게 지금 보면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그런 게 상속인들이 있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이미 막 증여해버린 현금, 부동산 이게 다 포함이 되지 않으면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네, 그래서 상속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논의가 가능해요. 하나는 상속 재산 분할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있는 20평 아파트를 1대1로 나눈 건 너무 억울하다. 왜냐하면 그 전에 형이 받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특별 수익이라고 주장을 해서 너는 미리 많이 받았으니 요거는 조금 다르게 나누자. 자, 이런 퍼센테이지를. 방법이 이제 상속재산 분할 청구예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아버지가 그 전에 형한테 준 재산을 다 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 내가 지금 20평 아파트 쪼개서 받은 거는 원래 내 상속분의 반도 안 돼. 그래서 그 형한테 좀 토해내게 하자. 아 근데 살아계실 적에 준 건데 그것도 네, 네. 그래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그 받은 시점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거를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서 상속분을 계산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류분과 관련해서 소송이 좀 어려운 것은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옛날 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거는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시점과 상관없이 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야, 우와. 유통기한이 기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아버지가 큰형에게 대줬던 사업자금, 네. 집, 근데 그 집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집의 시가 가지고 수익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류분 계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 유류분 청구를 해서 그 형에게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류분의 범위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속분이 다는 아니고 그 반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요게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류분 청구는 이 침해 사실이 안 날로부터 1년.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유통기한이 있어요. 상속이 이뤄진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상속 사건은 대부분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어가면 돌아가신 분 가지고 더 이상 다투지 말아라. 그래서 10년 기간을 좀 지켜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